재개발 철거 당일 49년간 살아온 집 앞에서 김정순 할머니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돌담 너머로 보이는 이웃집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 붙어 있는 철거 예정 스티커만이 이곳이 더 이상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아이고, 이 오래된 집아. 정말 고생 많았다. 정순 할머니는 낡은 나무 대들보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세 자녀를 키웠고 며느리들을 맞이했고 손자까지 보았으니까요. 거실 한편에 놓인 이삿짐 상자들이 49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을 정리하다가 정순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왔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재개발 보상금 지급 통지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120억 원? 정순 할머니는 안경을 다시 써보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맞습니다. 120억 원이었어요. 49년간 살아온 이 작은 집과 땅이 이런 큰 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정순 할머니였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돈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평소 연락도 뜸했던 며느리들, 특히 장며느리 소연과 차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안 챙겨준 건가? 아니면 정말 바빠서 그런 건가? 정순 할머니는 통지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때 진심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로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알아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그래,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정말 갈 곳 없는 할머니라면 누가 나를 받아줄지 말이야. 정순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20억 원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할머니의 모습을 연기해 보기로 한 거죠.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15년 전에 샀던 검은색 바지에 털이 다 빠진 스웨터, 그리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가방까지. 지갑에는 10,000원짜리 2장만 넣어두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어려운 형편의 할머니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정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던 냄새, 거실에서 손자들과 웃던 기억, 마당에서 빨래 널던 평범한 일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여행 말이죠. 짐을 다 싸고 나서 정순 할머니는 첫 번째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대치동에 사는 장며느리 박소연의 집이었어요. 소연은 첫째 아들 대수와 결혼해서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명절에도 바쁘다며 자주 빠지고 안부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지만 그래도 장며느리니까 먼저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였어요. 소연이가 어떻게 나올까? 정말 궁금하다. 택시를 타고 대치동으로 향하는 길,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아파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싶었죠. 할머니,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비를 내고 내린 정순 할머니는 소연이 사는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정말 웅장해 보였어요.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딸랑딸랑 현관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나야.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소연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소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영 좋지 않았어요. 집이 철거돼서 갈 곳이 없어서 왔다. 며칠만 있을 수 있을까?
어머님, 그게 지금 상황이. 소연은 복도를 한 번 더 둘러보더니 정순 할머니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그대로 세워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은 정말 좁아요. 아이들 방도 없고 대수 씨도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하지만 정순 할머니가 보기에는 현관 너머로 보이는 거실이 제법 넓어 보였습니다. 소파도 크고 큰 TV도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아파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다들 체면을 중요시하는데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체면이 시어머니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요? 소연아, 그래도 며칠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차라리 모텔에서 며칠 계시는 게 어때요? 제가 비용은 드릴게요. 소연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정순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일주일 정도는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참, 그리고 어머님. 소연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가실 때는 저희 집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파트 사람들이 소문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었어요. 그럼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연락 주시면 또 도와드릴게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복도에 혼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키운 아들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체면, 이웃들의 시선, 그런 게 시어머니보다 소중한 거였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소연이는 처음부터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구나. 만약 120억 원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정순 할머니는 두 번째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서초구에 사는 차며느리 이지현의 집이었어요. 지연은 둘째 아들 대호와 결혼해서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보다는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었지만 항상 계산적인 면이 있었죠. 지연이는 어떨까?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벌써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반응을 보고 나니 다른 며느리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서초구로 향하면서 정순 할머니는 손에 쥔 10만 원을 바라봤습니다. 장며느리가 준 모텔비였죠. 이 돈이 자신의 가치인 걸까요? 49년간 아들을 키우고 손자를 돌보고 며느리를 챙긴 시어머니의 가치가 고작 10만 원인 걸까요? 서초구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단지는 대치동보다는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제법 번듯해 보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연이 사는 6층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하루 종일 돌아다닌 탓에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좀 다를까?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으며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아, 나 어머니야. 문이 열리자 지연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걸 보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쩐 일로 갑자기?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연의 첫 반응은 소연보다는 나았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거든요. 집이 재개발되면서 철거됐어. 갈 곳이 없어서 왔는데 며칠 있을 수 있을까? 거실에 앉으면서 정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물 한 잔을 따라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어머님. 그런 큰일을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준비라도 해드릴 텐데. 그래도 다행히 지연은 소연처럼 차갑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지연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휴대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 집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계산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방이 부족해요. 대호 오빠랑 저는 안방을 쓰고 아이들이 작은 방 하나를 같이 써서 어머님이 주무실 방이 따로 없어요. 거실에서 자도 괜찮다. 그것도 문제가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 가려고 준비하면 시끄러우실 텐데요. 지연은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도 있어요. 어머님 드실 식비, 용돈, 병원비까지 계산해 보니까 지연이 화면을 정순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에 최소 20만 원은 더 들 것 같아요. 정순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걸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니요. 어머님, 제가 나쁜 며느리 같아 보이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대호 오빠 회사 상황도 좋지 않고 아이들 학원비며 관리비며 지출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은 어떠세요? 요즘 요양원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실 수 있고 비슷한 또래분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요양원? 네, 제가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정부 지원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어머님 나이에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할 거예요. 지연은 휴대폰으로 요양원 정보를 검색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오고 의료진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지연아, 그래도 가족끼리. 어머님,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서 억지로 모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연은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 정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근처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내일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같이 가드릴게요. 택시비예요. 정순 할머니는 또다시 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찜질방비와 택시비였어요. 장며느리는 모텔비 10만 원, 차며느리는 택시비 3만 원. 이게 자신의 가치인 걸까요? 지연아, 그래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며느리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마음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저희도 아직 젊은 부부라 여유가 없거든요. 결국 정순 할머니는 지연의 집에서도 나왔습니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거절당한 거였어요. 아파트를 나서면서 정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소연이는 체면 때문에, 지연이는 계산 때문에. 둘 다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은 막내딸 은진의 집뿐이었습니다. 은진은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었죠. 세 곳 중에서 가장 좁고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은지는 어떨까? 설마 은지마저. 정순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은진의 집으로 향하는 길,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두 며느리에게서 연달아 거절당한 상황이었거든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하나하나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은진의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반지하 원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좁았죠. 창문 하나가 반쯤 땅 위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지야, 엄마야. 문이 열리자 은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걸 보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은지의 첫 반응부터 달랐습니다. 정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른 짐을 받아주며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비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리고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은지는 자연스럽게 정순 할머니를 앉게 하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여요. 집이 재개발돼서 철거됐어. 갈 곳이 없어서 왔는데. 정순 할머니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내셔야죠. 엄마가 갈 곳이 없는데 딸이 어떻게 모른 척해요. 은지의 대답은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은지야, 여기가 너무 좁은데. 자리야 어떻게든 만들면 되죠. 제가 바닥에서 자고 엄마가 침대에서 주무시면 돼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은지의 남편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은지에게 상황을 들었어요. 아,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지내셔야죠. 민호도 은지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좁아서. 어머님, 좁긴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 민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민우는 정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그래, 민우야. 할머니가 갈 곳이 없어서 왔어. 와, 좋겠다. 할머니랑 같이 잘 수 있어요? 민우의 순수한 반응에 정순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계산하고 따지는데 아이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은지 가족은 정순 할머니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침대는 엄마가 쓰시고 저희는 바닥에 이불 깔고 잘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바닥에서 자는 게 건강에 좋다고도 하잖아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며 생활용품이며 필요한 거 있으면 내일 같이 사러 가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민호야, 고맙다. 그런데 생활비며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텐데.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키워주실 때 계산하고 키우셨나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모실 차례죠. 정순 할머니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좁은 공간이지만 마음만은 가장 넓은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잠자리를 준비하는데 정말 좁았습니다. 민우는 식탁 아래 공간에 이불을 깔고 자기로 했고 은지와 민호는 부엌 쪽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정순 할머니만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배려해 준 거였죠. 미안하다, 은지야. 너희들이 고생하게 돼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행복해요. 엄마랑 같이 있어서 말이에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정순 할머니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같은 며느리인데도 소연과 지연은 거절했고 딸인 은지만 받아준 거였어요. 새벽 2시쯤 정순 할머니는 은지와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니 생활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 모시게 되면 생활비가 얼마나 더 들까?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식비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은 더 들 것 같고, 용돈이며 병원비까지 하면 20만 원 정도. 민호가 계산해서 대답했습니다. 20만 원. 우리 월급으로는 빠듯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어머님을 어떻게 내칠 수 있어? 우리가 아끼는 수밖에. 맞아. 나도 점심값 아끼고 옷도 당분간 안 사면 될 거야.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좁은 집에서 이미 빠듯하게 살고 있는 은지 가족에게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우 학원비는 어떡하지? 끊기기엔 아깝고. 일단 한 달만 쉬게 하자. 어머님이 자리 잡으시면 다시 보내고. 미안해, 여보. 내 때문에 고생시켜서. 은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은 내 어머님이기도 해. 우리가 함께 모시는 거지. 은지와 민호의 대화를 들으면서 정순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이 가장 가난하고 좁지만 마음만은 가장 따뜻했어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면서도 시어머니를 내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보, 언니들한테는 말했어? 아직 안 했어. 내일 연락해 볼게. 언니들이 뭐라고 할까? 특히 큰언니는. 그건 나도 걱정이야. 아마 요양원 보내자고 할 거야.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들의 반응이 어떨지 벌써 상상이 됐습니다. 소연과 지연이 은지에게 압박을 가할 게 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찍 일어나서 정순 할머니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고맙다. 은지야. 오늘 민호랑 같이 엄마 옷이랑 생활용품 사러 가요. 필요한 거 다 사드릴게요. 식사를 하는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할 거예요. 민우야, 할머니가 뭐가 자랑스럽다고?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사는 거요. 친구들은 할머니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본다고 하는데 저는 매일 볼 수 있잖아요. 민우의 순수한 말에 정순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들은 계산하고 따지는데 아이는 그냥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민우가 학교에 간 후 은지와 민호는 정순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속옷부터 양말까지 필요한 것들을 사주었어요. 정순 할머니가 돈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은지야, 미안하다. 너희들만 고생시켜서. 엄마, 정말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행복해요. 집으로 돌아오니 정순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은진에 있으세요? 응, 여기 있어. 어머님, 그러면 안 되죠. 은진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수 없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논해서 좋은 요양원을 찾아드릴게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소연아, 그래도. 어머님, 은진에에서 계시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은지도 힘들고 저희도 걱정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은진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내일 가서 상의할 게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들이 무슨 말을 하러 올지 뻔히 알겠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하러 오는 거겠죠. 은지야, 내일 언니들이 온다고 하네. 네,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말해 볼게요. 하지만 은지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언니들의 압박이 만만치 않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또다시 은지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일 언니들 오면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가 모시겠다고 해야지. 그런데 언니들이 가만히 있을까? 분명히 요양원 얘기할 거야. 그래도 우리 뜻을 분명히 해야 해. 정순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지 가족이 다른 가족들과 갈등을 겪게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3시 소연과 지연이 은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집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특히 소연은 코를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사람 살 곳이야? 습하고 냄새까지 나네. 지연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어머님을 이런 곳에서 모시면 안 되지. 문을 열고 들어온 두 며느리를 보자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대 한편에 앉아 있었고 은지와 민호는 작은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과 지연이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앉아라, 서 있지 말고. 정순 할머니가 말했지만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았어요. 결국 은지가 방석을 깔아드렸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온 이유는 뻔하잖아. 소연이 직설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을 이런 곳에서 모시는 건 말이 안 돼. 보다시피 여기는 너무 좁고 환경도 좋지 않아.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은진의 형편으로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수도 없고,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언니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너희 월급이 얼마인데 어머님까지 모셔?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민우도 생각해봐. 아이가 이런 좁은 곳에서 할머니랑 같이 지내면 스트레스 받을 거야. 민우는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지금은 신기해서 그런 거고 시간 지나면 달라져.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여기 괜찮은 요양원들이 있어.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60만 원이고 여기는 50만 원. 우리 셋이 나눠서 부담하면 한 사람당 20만 원씩만 내면 돼. 소연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20만 원이면 우리도 부담 없고 어머님도 전문적인 케어 받으시면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 언니들, 저는 엄마를 직접 모시고 싶어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을 봐야 해.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머님 모시려고 해도 제대로 못 모실 바에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소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도 체면이 있어. 어머님이 이런 반지하에서 지내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제대로 안 모신다고 할 거야. 정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지연아. 너희들 말이 다 맞다. 이런 좁은 곳에서 은지 가족만 고생시킬 수는 없지. 은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정말 괜찮다니까요. 은지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그때 소연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준비했어요. 요양원 입소비랑 첫 달 생활비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50만 원씩 모은 거예요. 앞으로도 매달 이렇게 부담할게요.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은지도 부담 안 되고 저희도 마음 편해지고. 정순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100만 원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언니들 제발.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요양원 가시면 안 돼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해요. 은지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봐. 내가 어머님을 모신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오히려 모두가 힘들어질 뿐이야. 맞아.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야. 지연이 휴대폰 계산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요양원비를 셋이 나눠 부담하면 각자 부담도 적고 어머님도 전문 케어 받으시니까 윈윈이지.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이 재촉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100만 원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들의 기대에 찬 눈빛과 은지의 애절한 표정이 대조를 이뤘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다. 정순 할머니가 말하자 소연과 지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어머님 현명한 선택이세요. 맞아요. 어머님도 편하시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은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려고 해요?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은지야,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너희만 고생시킬 수는 없어. 정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들은 할머니가 짐을 정리하려는 줄 알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내일 같이 요양원 구경 가요.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순 할머니가 서랍에서 꺼낸 건 옷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였어요. 이게 뭐예요?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착하게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재개발 보상금 지급 통지서. 소연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120억 원? 지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예요? 두 며느리의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응, 진짜다. 정순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49년간 살던 집과 땅이 재개발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이야. 소연과 지연은 서류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왜 이걸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어머님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그러게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지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안 말했냐고? 정순 할머니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였다.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갈 곳이 없을 때 누가 나를 받아주는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고 싶었어. 소연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소연아, 너는 체면 때문에 모텔비 10만 원 주면서 내쫓았지.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어머님, 그때는 상황이. 지연아, 너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 달에 20만 원 든다고 계산하더니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 어머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면 뭔 뜻이야? 정순 할머니가 100만 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돈은 뭐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모은 돈 아니야? 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은지 좀 봐라. 정순 할머니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좁은 반지하에서도 나를 받아주었어. 자기가 바닥에서 자더라도 나한테 침대를 내주겠다고 했지. 은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했어. 생활비가 부족해도 감당하겠다고 했지. 어머님. 소연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정순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 와서 뭐라고 하겠어? 12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태도가 바뀌었네. 실제로 소연과 지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부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오해를 받은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지. 정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모시고 없을 때는 내치더라. 그게 너희들의 진심이야.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럼 지금은 현실이 바뀐 거야? 정순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두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서 유언장을 쓸 거다. 어머님, 갑자기 유언장은 왜요? 이 120억 원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정해야지. 소연과 지연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당연히 은지한테 다 줄 거야. 어머님.
두 며느리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어머님의 며느리인데요. 며느리는 며느리인데 진짜 며느리와 가짜 며느리가 있더라. 정순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가짜였어. 소연과 지연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이 모두 은지에게 돌아간다니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소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진심으로 모시겠어요. 오늘부터라도 모셔가겠어요. 지연도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진심은 처음에 나와야 하는 거야. 어머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현실만 생각했어요. 그래, 현실만 생각했지. 가족은 생각 안 했고. 정순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할 거야. 은지야, 같이 가자. 엄마. 은지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돈 때문에 좋은 딸로 보일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거든요. 은지야, 내가 울 이유는 없어. 너는 돈을 모를 때도 나를 받아주었잖아. 정순 할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야. 소연과 지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모셔가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그래. 그럼 120억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야? 그것도 모셨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양원 보내려고 100만 원까지 준비했으면서 두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 많이 했어요. 민우는 큰 이모와 작은 이모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내일도 같이 아침 먹어요. 그래, 민우야. 할머니가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와, 정말요? 민우의 환한 웃음소리가 무거웠던 방 안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었습니다. 소연과 지연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던 100만 원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어요. 그래, 가거라.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나간 후 방 안은 한결 평온해졌어요. 은지와 민호 그리고 민우만 남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언니들이 서운해할 텐데. 은지야, 서운한 건 나야. 49년 동안 아들들 키우고 며느리들 챙겼는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더라. 엄마. 하지만 너는 달랐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었잖아. 정순 할머니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야. 혈육이든 시댁이든 상관없어. 일주일 후 정순 할머니는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120억 원 전액을 은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달 뒤 은지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서초구에 넓은 아파트를 마련해 준 거였죠. 각자 방도 있고 거실도 넓고 민우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이 집 정말 좋아요. 민우가 새 집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방도 구경해 볼까? 네. 정순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이 생긴 게 신기했습니다. 49년간 살던 집보다도 더 좋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새 집에서도 정순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고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연과 지연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우가 학교 가기 전에 정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학교 앞까지 가요. 그래, 민우야.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손자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며 정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건 의외로 간단한 진리였어요. 돈이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과 없을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 차이가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나누는 기준이었죠.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민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민우야. 정순 할머니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120억 원보다 더 값진 걸 찾았거든요.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면서 정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족은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죠. 은진의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12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보여준 건 결국 돈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는 많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실이었어요.